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투자했을 거야, 아마. 자, 일단 복습한 차는 투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투자가 총 7개 테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게 7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요 지렛대 효과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투자 위험. 항상 위험이란 개념을 보시는데 이 위험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요. 법률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기술 측면 의미가 없고 단지 수익적, 어떤 경제 측면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위험이 이거죠. 내가 현재 보니까 10% 정도 수익이 예상되었는데 막상 실제 수익을 보니까 10%가 나오지 않고 좀 다르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 어떤 오차가 있죠. 이런 걸 다루면 위험이라는 말 쓴답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해 주는 방식이 뭐가 있냐. 표준 편차 분산이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요인 때문에 훨씬 더 위험이 더 크게 만들 것인가. 이게 위험에 대한 유형인데 항상 이런 건 공부하실 때 있죠. 이 제목 자체 속에 어떤 답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상 위험 나오면 뒤에 반드시 사업이란 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문항이 뭐냐. 이러한 내용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말이 뭐가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설명했지만 사업상 위험 나면 뒤에 사업이란 게 나와야 될 것이고 법이 나면 법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문제 푼다는 정도 말씀 될 겁니다. 물론 그거 이입해 버리고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금융상 위험, 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유동성 위험 같은 게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수익률과 가치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기억나는 수익률 있습니까?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자, 이때 기대란 말 뜻이 뭔가 하면 예상된다. 요구란 건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 이건 예상되는 수익률, 내가 바른 수익인데 항상 기대 수익이 더 커야지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요구 수익이랑은 반드시 공식이 있죠. 공식이 뭐예요? 우리 항상 투자할 때 내가 바라는 수익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보다 얼마 더 주면 투자한다 이거죠. 그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은행금리. 왜 그러면 은행금리는 절대 뭐 있습니까?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무위험. 그래서 무위험과 그 다음에 위험을 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을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본다 이 말이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커지겠지. 독이 대해주는 거니까. 무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커지는 거예요. 이런 가벼운 공식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 다음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가격이 투자 가치인데 이때 투자 가치가 더 커야만 이 물건 산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여러 개 투자 대선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죠. 곧 그게 뭐냐? 최선의 투자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안을 선택해 주는 방식인데 여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평균 분산 원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평균은 기대 수익입니다. 분산은 위험이고.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투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투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할 뜻이 뭔가 하면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얘는 한 곳에 집중 투자한다. 얘는 뭐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한다. 이 말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이 말은 1년 후에 1억과 현재 있는 1억은 화폐 가치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같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이런 거죠.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5년 후가 있으면,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시키는 방식이 있죠? 이게 무슨 방식이죠? 일시불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할 때 있죠. 내가, 현가는 마지막에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값을, 궁극적 목적, 미래에 있는 값을 파악할 목적은 내가고, 현재 있는 값을 파악할 목적은 현가죠. 현가란 말은 결국은 현재 가치 준말입니다. 내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 준말이고요. 그리고 매년 금액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단지 뭐 있습니까? 총 금액을 알고자 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연금이란 말이에요. 연금. 그 다음에 이미 총 금액은 내가 알고 있는데 매기 금액을 갖다가 파악할 목적이다. 즉 다른 말로 총 금액을 매년 쪼개질 금액을 파악할 목적은 두 개 있죠. 첫 번째, 현재 금액 알고 있으면 저당상수. 미래에 있는 금액을 파악할 목적 알고 있으면 감채이동.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딱 세 개요. 한 번에 금액 이동한다. 일시불. 매년 금액 알고 있는 걸 하는 묶을 목적이다. 곧 이게 연금이고, 총 금액 알고 있지만 매기 금액을 쪼개질 목적이다. 곧 이게 저당 또는 감채이동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건 암기하셔야 돼. 영업수지 계산. 영업수지 계산 항상 볼 게 뭐 있는가면, 자, 우리 수익적인 측면 봐볼게요. 이래 암기하죠? 가유, 순전, 후죠. 비용적인 측면이 있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경부세. 기억납니까? 처음 하는 거요? 하여튼 했어요. 가능 조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 그 다음에 경비, 영업경비,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세, 세전현금수지, 그 다음에 요건 소득세, 마지막에 세후현금이죠. 그래서 요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돼. 방법 없어요. 자, 마지막에 있는 투자 분석 기법은 요건 그냥 제가 넘어갔을 거예요. 투자 분석 기법. 하여간 이런 걸 갖다 했다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총 7개 테마가 있으니까 공부할 때 각각 있는 테마별로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이제 오늘 할 것은 뭐냐? 금융. 자, 우리 책에 보니까 금융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여간 책은 잘 넘어가죠. 340페이지. 자, 340페이지. 자, 일단 요 의미를 먼저 파악하세요. 우리 금융이란 말은 파이낸싱인데 파이낸스 하는 거죠. 요 말 뜻은, 금융의 말 뜻은 뭐예요? 지난주에 설명했어. 금융, 돈, 어떤 돈? 그렇지, 그지? 그 말이 중요한 거야. 남 돈을 끌어온 거야, 금융이. 그냥 단순히 돈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타인의 돈을 끌어와서 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보는 게 이게 부동산 금융이거든? 번역하시라고.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남 돈을 끌어왔다고 이게 부동산 금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기본이 요거요. 금융의 어떤, 종류를 보면, 뭐 꽤 많지만 요거 맞게요. 가장 중요한 게 지분 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 금융 두 개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분과 부채는 결국은 지분은 마치 뭐 있습니까? 내가 어떤 돈을 투자했지만 때에 따라 손실과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분 금융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주식. 그럼 주식 투자는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때에 따라 손해볼 수 있죠. 이런 게 지분 금융이고,
부채금융은 남돈을 끌어왔는데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꼭 원금과 이자를 갚아줘야 돼. 즉 우리 은행 돈 빌려왔죠. 이 은행 돈 빌려면 반드시 뭐예요? 약속 날짜 원금 이자 갚는 거죠. 그 차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분 형태로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는 수익에 따라 결국은 배당받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뭐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꼭 원금 이자 꼭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분금융에 대한 대가가 뭐인가요? 자, 나오면 얘는 반드시 뭘 줘야 됩니까? 배당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은 항상 보니까 매년 12월, 뭐 1월 또는 3월 배당금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은행 돈을 빌려 항상 뭘 줘야 됩니까? 열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에 대한 대가가 배당금이고 부채금융 대가가 결국은 이자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요거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항상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신디케이트. 될 수 있는 이 금융은요. 우리 말로 된 걸 보지 말고 영어 약자를 보셔야 돼. 항상 시험 내면요. 무조건 얘는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돼 있어.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학자마다 쓰고 있는 건 다 틀리거든. 그래서 금융만큼 반드시 우리 말로 쓰면 네 혼자 알고 있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영어 약자를 꼭 쓰게 돼 있으니까 영어 약자는 모든 걸 판단하시라고 더 빠를 거니까. 자, 일단 나중에 신디케이트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펀드. 펀드는 들어봤다 그죠? 자, 이런 게 대부분다 보니까 이게 지분금융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말로 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유무상증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말로 쓰면 신디케이트는 다른 말로 소구자 방식이고, 이쪽 뭐가 맞으면 그죠? 네. 자, 조인트. 조인은 합친다 이거죠. 그죠? 벤처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합자회사 이런 말 뜻이 이게. 굳이 우리말 쓴다면. 리트는 약자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그 다음에 펀드 이런 거랍니다. 자, 반대로 부채. 부채 금융 가장 대표적인 뭐 있냐? 자, 저당 대출. 우리 가끔 이 말 쓰죠. 모기지. 이런 말 가끔 쓴다, 그죠? 그래서 원래 저당 대출은 보통 모기지라는 말을 쓸 뒤에 론 쓰면 안 돼. 근데 한국이 유독 뭐 있습니다. 이걸 뒤에 론을 붙이던데. 저 우리 98년도 보니까, 2007년도죠. 2007년도 뭐 미국발 뭐 발생했죠? 이래서 뒤에 론이라는 말 안 쓴다고. 원래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 미국은 3개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프라임 모기지가 있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리얼 프라임 모기지가 있어요. 여러 있는데, 여기 우량 담보 대출이야. 여기 하면 리얼은 준이거든. 준 우량 담보 대출이고, 요건 서버는 B거든. 비우량 담보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개 등급이 있는데 뭐 이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프라임 모기지는 굉장히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의 다 뭐가 있는가 기본 전제가 있죠. 자신의 어떤 신용을 밝혀줄 수 있는 정서를 발급적이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리얼 프라임 근데 리얼 프라임 모기지 굳이 뭐예요? 이건 약간 준우량.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아니지만 조금 야치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서버는 뭐 있습니까? 굉장히 이런 담보 등에 대한 어떤 대출이 없죠. 저 담보에 대한 이 해줄 수 있는 신용 정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뒤에 보니까 우리 모기지란 말씀 뒤에 론은 보통 안 쓰는 일반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뭐 있습니까? 저당 대출은 그냥 풀 낸 경우들 써준다고.
근데 이 모기지란 말이 왜 저당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래 이 모르란 말 뜻이 영어로 뭔가 죽으면 죽어. 그 다음에 게이지가 뭔가 재산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쓰면 죽음의 재산, 이게 곧 우리말로 쓰면 저당이야.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 현재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려가면 뭘 잡습니까? 담보 잡히지. 잡히면 이 담보 가지고 은행들은 또 다른 데 이용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단지 이 담보를 잡은 목적이 뭐예요? 혹시 얘가 돈 띠먹고 도망가면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할 목적이지. 그러니까 단지 이건 담보만 잡히는 거지 어떤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용이 되지 않는 물건에서 이게 저당 이런 말 뜻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이용되지 않는 세상에서 다른 말로 모기지라는 말 쓴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모기 쓰면 이건 저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 정서. 그 다음에 우리 사채. 사채는 뭔지 알죠, 그죠? 이것도 분명히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하면요. 앞으로 있죠. 이렇게 B란 말 딱 들어오지. B는 전부 다 이건 부채. B는 원래 다른 말로 이 말이거든. 되돌려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이 B 같은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MBS. 그 다음에 CMBS. 그 다음에 ABS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B는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물건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 이입에 몇 개 돼 있지만 그걸 굳이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어. 자, 하여튼 얘 반대 누구예요? 나 같으면 둘 다 암기 안 하겠다고. 둘 중에 한 개만 암기하겠다고. 깔끔하네? 몽땅 다 이거 뭐예요? 뭐 영어지 뭐. 그죠? 이면 이건 지분이고. 다만 이것만 부채야.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자, 문제 가볼게요. 일단 가볍게 요거부터 합니다. 네, 59페이지. 59페이지. 문제. 59페이지 문제 1번, 2번. 두 개 풀어보시고. 자, 일단 1번 가볼게요. 보니까 부채, 금융 모두 골라라. 기억 뒤에 영어 나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엄번 보니까 그 중간에 B가 있죠. 우리 항상 약자를 보시면 돼. 폴레임스만 가장 앞에 있는 자가 약자니, 그죠? 그 백키드가 있죠. 그게 이제 이 부채고. 디귿번엔 사채, 그죠? 리얼번에 보니까 정자, 이건 지분이지. 마지막 미연번에 보니까 신디케이트에서 이것도 지분.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지분금융 관련 없는 것. 자, 1번 끝에 승자. 그 다음에 2번 신디케이터. 3번 MBB, B나이츠. B는 무조건 이건 부채.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리츠. 그죠? 마지막에 5번째 끝에 펀드.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지분 속에 포함된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시험이 꽤 나오니까 이건 좀 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딱히 이걸 뭐 기억 못한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자, 다시.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예. 일단 이제 우리 이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게 돈을 빌려갑니다.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금융에서 땅을 살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더라. 이게 토지 금융. 그냥 그대로 번역하죠. 반대로 집 살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다. 이게 무슨 금융? 네, 주택 금융을 보시면 돼요. 가볍게. 자, 우리 보통 이제 일반인 돈을 빌려가는 목적은 이 중에 땅 살 목적입니까? 집 살 목적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금융성은 대부분 다 주택금융입니다. 자, 주택금융 다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더라. 이게 개발금융이에요. 반대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다. 이게 다른 말로 소비금융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마시면 돼. 그럼 결국은 얘는 뭐 있으면 집을 산다. 이건 주택을 뭐한 거예요? 개발 또는 공급 등이나 뭐 이건 다른 말로 개발금융이고, 얘는 뭐 집을 갖다 뭐 할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시험 나왔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험 나온 것 같아. 이건 제가 빼버렸었는데, 문제에서. 자, 일단,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과거에 시험 나왔더니 여기 나왔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 등에 대출 받는 게 뭐냐 물어서, 이 무슨 금융시험 낸 적이 있어. 그러니까 핵심은, 구입한다, 이 말은 전부 다 소비금융이라고. 그죠? 반대로 뭐 개발한다, 뭐 이런, 공급한다, 이 말 하면 전부 다 여기 있는 개발금융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몇 점 좀 체킹하자고요. 자, 갑니다. 340페이지. 자, 340페이지 보니까요. 그 밑에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1절, 1번 양갈로 1번 금융에 대한 의의가 있다죠. 자, 1번, 2번, 자, 2번, 그 다음에, 2번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총 나있죠. 첫째 줄 보시면 되겠네. 그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 뭐 있습니까? 융통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부동산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필요 없고 우측 가볼까요? 우측에 341페이지 양갈로 3번. 부동산 금융 구별. 동그라미 1번 소비금융이지, 그죠? 자, 소비금융은 핵심 뭐예요? 구입. 둘째 줄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할 때 이런 거 마시면 돼요. 그 말하면 이거 무조건 저기 있는 소비금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보니까 개발금융이 있죠? 얘도 뭐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키워드 뭐가 있죠? 건설을 촉진하거나 이런 말 나있죠? 다음에 이건 다른 말로 개발금융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뒷장에 큰 2번 부동산 금융 기능 그대로 통과. 큰 3번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 제도 이건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넘어가세요. 자, 쭉 넘어가서 348페이지부터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사실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앞에 있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해. 요건 꼭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잠시 이걸 좀 적어볼게요. 원래 금융도 매년 한 6개 정도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중요한 건 금융에서 은행에 돈을 갚으면 결국 빌렸으면 갚아야 되죠. 그 돈을 빌린 걸 갚는데 저당 상환 방법이 있어요. 우리 보통 돈을 갚을 때 이제 이자가 중요한 거죠. 주로 어떤 이자 씁니까? 고정금리하고 변동이죠. 그 두 개 차이가 뭘까 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처음 보는 이야기지만 저당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이와 같이 볼 게 뭐인가 하면 MBS라는 게 어떤 물건이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지분금융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지분금융 중에서 그 중에 보실 게 뭐인가 첫 번째 리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PF. PF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래 정확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니까 한국의 금융. 한국. 특히 아마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젊은 계층이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하죠. 결국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다른 보금자리로 합니다. 보금자리. 두 번째 뭐인가 하면요. 연세가 있는 분이 집은 갖고 있지만 생활비가 없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할 수 없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답니다. 마치 연금 형태로서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테마는 총 이게 4개 테마인데 실제 거의 공부할 건 요 각각을 분려야 돼요. 요것 따로 요렇게 분려하셔야 돼요. 전부 다. 얘는 뭐 큰 의미 같지만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온다. 그죠? 그래서 보통 금융은 기본 한 6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앞뒤가 연결 안 되니까 다 분리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래 보시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저당 상환 방법. 이 글자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 은행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는 방법, 이런 말 뜻이 이게. 자, 첫 번째 기초, 기본 용어 정리를 먼저 합니다. 용어 정리. 제일 먼저 뭘 보는가 하면, 우리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금리는 실질금리입니까? 아니면 명목상금리입니까? 또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네. 어쨌든 이런 거요. 항상 보니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빌려주는 금리는 반드시 명목상 금리입니다. 근데 이 명목상 금리 있는데 우리 보통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가 있는가 하면 고정금리와 변동이거든요.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금리란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 정해진 금리가 대출 완성까지 똑같은 금리 가는 거죠. 그런 개념 먼저 보셔야 됩니다. 개념에서 고정금리는 실행 시점에 정해진 금리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리를 간다 이거예요.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고정금리에서 명목상 금리가 어떻게 책정되는가 하면요. 이래 된답니다. 가장 기본은 실질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위험률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상된 인프레율이 포함돼서 여기 있는 고정금리가 설정된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요구 수익이라는 것은 무위험 플러스 위험할 적이지. 자 보세요. 은행들은 나한테 차입자인 나한테 빌려줄 때 은행들 대출자입니다. 빌려줄 때 은행 입장에서는 얘한테 어떤 바라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한테 바라는 수익이 뭐냐? 곧 요구 수익이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냐? 다른 말로 이게 여기 은행 금리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얘 입장에 보면 요구 수익이니까 요구 수익 공식이 뭐예요? 무위험 플러스 위험률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는 실질금리 이게 뭐냐? 곧 이게 무위험. 똑같은 거예요. 자, 실질금리에다가 그다음 위험이 있으면 위험에다 포함해서 앞으로 인프레 등이 발생할 거 고려해서 요까지 고려해서 결국은 금리가 책정된답니다. 반대급부로 변동금리란 말 뜻은 뭐예요? 변동금리 대출 기간 중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금리 등이 변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변동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는가 하면요. 예, 기준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가산금리 이렇게 더해진답니다. 항상 기준금리 누가 정합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정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매달마다 뭐 있습니까? 발표하죠. 올해는 기준금리 올리겠다, 낮추겠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CD 금리, 코픽스 이런 거요. 코픽스. 이 CD는 뭐예요?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코픽스는 뭐죠? 우리 책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300? 자, 일단 67.6. 그러니까 보기 말뜻이고 그냥 그대로 보니까 코픽스 이 말입니다. 코스트. 펀드. 인덱스 요 말 약자예요. 고지 번역한다면. 그래서 코스트는 뭐예요? 비용. 그 다음에 펀드는 뭐죠? 펀드가 자금.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데, 자, 이 코픽스에 원래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자, 은행들은 보세요. 자, 기본 개념을 이건 굳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코픽스는 결국 단지 뭐예요? 변동금 한 예라 생각하시면 돼. 혹시 코픽스 뭐냐 생각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은행이 있거든요.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차입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차입자에 돈을 빌려줄 때 은행들은 할 때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무조건. 돈을 끌어올 때 어디 끌어옵니까? 저축한 돈도 끌어오고 또 펀드 발행하고 그죠? 펀드 같은 거 또 등등 이렇게 자금 쭉 끌어오겠죠. 끌어올 때 분명히 이 저축해서 했을 때 저축한 금리하고 펀드 발행 비용, 채권 발행 비용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전부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자금 조달이라고. 그래서 전체 만들어진 평균적인 어떤 금리가 있어. 그게 먼저 다른 말로 이게 코픽스 쉽게 말해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러한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외에 콜 금리 등이 있어요. 콜은 뭔가 하면 은행 간에 어떤 하루 만에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뭔 기준금리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저기 있는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상금리는 뭐냐? 이건 개인의 신용이에요. 돈을 빌려간 사람 어떤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금리 등의 변동이 있는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가상금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가 중요한 건 항상 이 변동은 매번마다 금리 등의 변동이 있어요. 자, 금리가 변화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금리가 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 변하면 금리 변하는데 얘 때문에 바뀔 것인가 얘 때문에 바뀔 것인가 중요하다고. 항상 보니까 변화가 있는 건 기준금리 때문에 금리가 변화 있는 거지. 가상금리 하면 딱 정해지죠. 정해지면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이 간다고. 그 절대 이 가상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변화 있다으면 틀린다고.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 있는 기준금리만 항상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지 이런 말 쓰면 이건 변동금리 설명이고 이 말 쓰는 순간 이건 뭐 있습니까?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마시면 돼. 굳이 이 각각의 내용이 뭐냐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저 위험이란 말이 있는데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 봐보죠. 위험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보니까 위험은 꽤 많은 특히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은 누구한테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보니까요.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한테 있을까 봐보자고요.
이런 위험을 누가 떠안고 있을 것인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위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결국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문제예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지. 따라서 이건 결국은 차입자가 결국은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기 상환이란 말 뜻이 뭐냐는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30년 만기로 빌려갔고 있죠. 그 다음에 10억이라는 돈을 빌려갔어. 그래서 매년마다 원금이자 갚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입자 보니까요, 한 15년쯤 경과되니까 남아있는 돈을 갚을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5년 된 대충 얼마 남아있는 보니까 한 7억쯤 남아있어. 응? 남아있는 잔금이. 이걸 갖다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대출자 돈을 갚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만기 전의 변제야. 이런 걸 다른 말로 조기 상환이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 위험이 없을 것 같은데. 이자 수익에 대한.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 있는 대출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죠. 매년마다 원금이자 받지. 네. 이 돈을 어떻게 쓰기에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은행도. 있는데 갑자기 15년 되니까 원금이 싹 들어오지. 네. 그 남아있는 기간 또 이제 은행 자기 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 결정에서 뭐 했습니까? 차입자가 조기 돈을 갚으면 남아있는 기간 또 은행들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행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른 건 뭐 있어요?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은행들은 조기 상환되면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 계획을 달성할 수 없는 걸 다른 말로 조기 상환 위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이 된다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건 좋다. 그래서 보통 뭐 있습니까? 조기 상환되면 항상 페널티 부과시키지. 중도 상환수를 붙죠. 거기 결국은 이런 조기 상환되어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저기 대가. 그러면 자, 조기 상환수를 붙어도 있죠. 차입자가 중도에 갚는 경우가 있어. 갚는 유리할 때가 있다고. 자, 이걸 이제 할 건데. 예, 자, 이렇게 해보자고. 대출 실행 시점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있고 5년 경과된 현재. 그러니까 5년 전에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돈을 빌려간 걸 뭐라는가 하면 그때 이 설정되어 있는 금리를 갖다가 이미 계약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약정된 금리요. 같은 말이 뭐냐? 저당 금리를 썼을 때. 그 다음에 5년 경과된 현 시점에서 시장에 형성되는 금리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냐? 시장 이자율이었어, 이자율. 쓰게 돼 있어요. 이때 과연 차입자가 조기 상환이 훨씬 유리한 게 누가 더 클 때 유리할까 따져보는 거예요. 즉, 이걸 갈아탈래 말래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갈아탄다 말이 이 말이 결국은 조기 상환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대출 금리가 10%인데 현재 시장의 금리가 5%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 조기 상환 위약금 포함되어 있어요. 자, B 같은 경우 보니까 5년 전에 금리가 5%였던 게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7% 정도 되어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현재 이 상태라면 A, B 언제 돈을 갚겠습니까? 갈아탈 수 있는 건 A 때입니까? B 때입니까? 그럼 돈 빌려간 이 차입자 입장에 A지. 나는 현재 10%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 현재 시장에서 5% 아닙니까? 나 같으면 갚고 그냥 서로 갈아타겠다고. 그죠? 이럴 때가 뭔가 하면 조기 상환이 유리하다고. 요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계약, 약정 또는 저당 금리가 현재 시장 형성되고 있는 시장 금리 높을 때 조기상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요.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예, 나한테 받는 건 5% 받고 있어. 근데 시장이 7%거든요. 그럼 은행들은 손해 아닙니까? 7% 받을 거 5%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예, 대출자는 수익성이 악화된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 둘 다 시험 나와요? 나오는데 나 같으면 이것만 딱 기억하겠다고. 그 반대인 건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보는가 하면 얘 보지 말고 항상 나오던 시장 금리가 낮을 때가 조기 상환 유리하다. 이거 말씀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 반대인 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건 꽤 중요하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예,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예, 이런 거 해보자고.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요.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게 고정금리이냐 변동이냐 이거 해보자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입니다. 3% 정도 발생할 걸 가정해보자고. 반대급부로 이때 대출 실행 시점, 자, 실행 시점이 있어요. 은행이 지금 돈을 빌려줄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현재 실질 금리가 2%가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럴 때 고정금리에서 대출 실행 시점에 빌려줄 수 있는 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봐보자고요. 항상 고정금리 기본 전제가 뭐 있습니까? 대출 시행 시점 보니까 인프레가 미리 반영되는 거지. 그렇죠? 미리 반영되어진 결과 얘는 실행 시점에 5% 결국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자고. 5% 되겠지만 변동은 실행 시점에 2% 가다가 3년쯤 되면 인프레 발생하지. 이때 가서 뭐 있습니까? 금리 올라간다 이렇게. 기본 취지가. 그러면 훨씬 더 대출 금리가 낮은 건 고정금리보다 변동이 더 낮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대출자가 훨씬 더 선호하는 금리는 어떤 게 될 것이 묻습니다. 변동을 선호하겠죠? 그러면 자, 요거 묻습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왜 최초 대출 금리가 변동이 더 낮을 것이고 또 은행들 훨씬 선호하는 금리가 변동이 될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시험 내거든요. 자, 우리 변동이란 것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우리 보통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자, 좀 이따 발생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원칙은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손해봅니까? 빌려간 차입자 손해봅니까? 응? 자, 요거부터 문제 할게. 자, 얘부터 문제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누가 이익, 누가 손해 발생할 봐보자고. 다시 해볼게. 자, 일단 금 한 돈 값이 이게 1년 전에는 10만 원 되던 게 현재 보니까 20만 원 정도 뛰었습니다. 분명히 이게 인플레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은행들은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빌려줬냐? 10만 원 빌려줬어. 그래서 현재 돈을 갚는데 내가 갚는데 원금 이자 합계 이렇게 13만 원 주고 갚았답니다. 보통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원래는 이 돈 가치 현재 10만 원째 20만 원 같이 있어야 되지. 네. 근데 나한테 이 받은 거 얼마요? 13만 원. 그거 누가 손해 본 거요? 네. 은행이 손해 본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항상 뭐 있습니까? 인플레이가 발생되어지면요. 여기 있네. 발생되면 이익과 손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익은 차입자가 이익이에요. 손해는 대출자. 다시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이익입니까? 임차인. 임차인이지. 네. 그죠? 그러니까 월세를 갖다 올려봐 이렇게만 못 올린다고.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익이고 임대인이 손해지. 자, 다시 채권자, 채무자 누가 이익입니까? 채무자가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익이고 채권자가 손해입니다. 결론. 예, 없는 분이 이익이야. 무조건.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하여튼 있는 놈 무조건 피복이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가셔야 돼. 이거 갖다가. 자, 일단 이런 형태를 봤으면요.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인플레 등이 발생되면 당연히 은행들은 손실 보겠죠. 네. 손실 본 것만큼 얘들은 뭐 있습니까? 고막 은행 금리를 올리면 이 위험 부담 누가 떠안는 거예요? 채무자. 차입자 떠안는 거지. 그죠? 네. 원칙은 이렇게 금리 갔단 말이야. 갔는데 인플레 발생했어. 네. 화폐가 떨어진 거지. 네. 떨어진 만큼 이걸 금리를 이건 위에 거 보지 말고 이거 보셔야 돼. 금리 올리면 그만큼 이 위험을 누가 떠안습니까? 차입자지. 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왜 이 변동이 더 낮냐? 또 얘가 왜 훨씬 손해를 먹거든? 결국은 금리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에게.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변동이 더 선호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 있으면 차입자는 어떤 걸 선호합니까? 고정금리. 고정금리죠? 고정. 그래 하셔야 돼.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하셔야 돼. 물론 이거 2입에 몇 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한 4개 정도만.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거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53페이지. 예, 1번, 2번. 1번부터 푸죠. 2절에. 53페이지 2절에 1번. 질문은 더럽게 긴데 있죠. 깔끔해. 인플레 발생 원놈이 손해 누가 이익 묻는 거예요. 은행이 손해, 차입자가 이익. 그죠? 그러니까 있는 놈이 손해고 없는 분이 이익입니다. 오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해보시고. 감 잡죠? 네. 왜 변동금리가 이렇게 선호될까? 그죠? 예, 왜 변동이 더 낮을 거 묻는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 금리 위험을 몽땅 다 차입자가 떠안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뒷장에 문제 4번 갑니다. 4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보셔야 되겠네. 4번 몽땅 풀어보셔. 그 문제 지금 풀리면요, 중간에 잊어먹어도 나중에 또 기억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여기 4번에서 지금 기억할 것은 1번, 2번만 이해하시면 돼. 1, 2번만. 그 고정금리란 말 뜻이 뭐고 변동이란 말 뜻이 뭐냐면 보시면 돼요. 자, 1번 고정금리는 대출 계약 당시 약정된 금리를 초기부터 만기까지 계속하는 거죠. 2번의 핵심 변동은 사전에 약정한 방식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갖다 조정한다. 이 말은 변화있다 이거죠. 그래 보시고 3번째 보니까 대출 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을 선호하겠다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4번, 5번은 무조건 시장 이자를 따져야 돼. 시장 이자가 낮으면 조기 상환. 시장 이자가 높으면 은행들은 피본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그래 보시고 한 개 더 할게. 한 개 더. 8번 문제, 8번. 56페이지. 56페이지요. 자, 거기서, 1번부터 CD 금리가 올라가면, CD랑, 여보, CD 금리는 변동에 대한 설명이네. 그죠?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명목상 금리도 뭐하지? 올라가요.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CD는 결국은 저기 있는 기준금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변동금, 즉 명목금 올라갑니다. 그래 보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2번도 대출 실행의 대출 시점에서 고정금리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라고 표현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일단 고려 보시고 8번에 4번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할 건데 일단 8번에 4번 읽어보시고 그 말 같은 말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말 뜻이야. 그 뜻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아까 이제 인플레 발생하면 결국 은행들은 피보는 거지. 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고정이 변동 높죠, 그죠? 네. 자, 그래 보시고, 일단 그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자, 일단 책은 자, 잠시 책을 잠시 볼게요, 이제. 자, 책에 348페이지 갑니다. 자, 갈로 1번, 2번 통과, 3번 이 자율 나 있는데 거기 우리 아마 책의 설명이 실질금리에 대한 설명이 나 있거든요. 우측 가볼까요? 349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대출 시 명목 이자율은 실질이자 플러스 뭐요? 예상 인플레이션이죠? 여기 볼래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이랬었거든요. 고정금리를 갖다가 정확한 말이 있어야 돼요. 실질금리의 위험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보통 이걸 빼버리고 있죠. 이걸 이 속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넣고 단지 뭐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렇게 쓰기도 해. 우리 거기 있는 말은 우리 아마 거기 있는 말은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이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쓰기도 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읽지 말고요. 자, 넘어갑니다. 351페이지. 자, 5번. 저당위험. 그래서, 갈로 1번.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이 쭉 설명이 쭉 되어 있거든요, 뒤에. 다 읽지 말고. 자, 요거 마시면 안 돼. 채무 불행 위험 누가 갖고 있지? 차이자. 요것만 기억하시오. 요것만. 차이자가 가지고 있다. 밑에 그 설명 쭉 나 있거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뒷장 가볼까요?
자, 양갈로 3번. 만기 전 변제 위험. 같은 말이 조기 상환 위험. 자, 우리 그 책에는, 이 책에는 첫째 줄 보세요. 조기 상환 위험이란 차입자가 대부 기간, 만기 전 채무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위험인데, 자, 만기 전 변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출자. 대출자죠. 그걸 먼저 하셔야 돼. 그리고 좀 둘째 줄부터 아마 둘째 줄 뭐 있습니까? 저당 이자율이 시장 높죠. 네. 그럼 이거 조기 상환할 거야 말 거야?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요거 묻는 거 요거.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있습니까? 시장 이자가 낮으면 뭐요? 차입자는 조기 상환 유리하다임을 마시면 돼. 그 뒷말 증거에 그런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다 보지 말고 단지 옆에 그냥 바로 써놓으시라고. 조기 상환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그냥 그대로 샥 통과. 그 다음에 354페이지 2절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지분금융, 양갈로 2번 지분금융 방식. 그래서 우리 거기 내용 다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밑에 있네 보니까 자 부동산 신디케이션 첫째 줄에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끝에 간접 투자 펀드. 그 말이 뭐냐? 요거. 그래서 여기 있는 신디케이트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이 뭐냐? 리츠. 그다음에 펀드 이런 게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시 저기 있는 357페이지 보니까 부채금융 갈로 1번 부채금융의 해서 둘째 줄 저당금융 신탁금융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이 채권 자산유동화 증권이 ABS 주택상은 뭐야? 사채 이런 게 일종의 부채금융 속에 포함되어 보시고요. 안에 나머지 내용 읽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361페이지 갑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안 한 건 그냥 넘어가셔. 관계없으니까. 왜? 요것만 기억하시면 항상 이거 이렇게 묻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 3절 대부금 상환 방법. 참 어렵던 경우가.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법.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왜 힘든가 하면요. 어떤 놈들은 이 일본식 그냥 뺏겨온 거야. 어떤 사람들은 저기 영어식 표현 가져온 거라고. 결국은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요.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일본 왔다가 한국 온 경우 있고, 이게 바로 넘어온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그런 겁니다. 똑같은 영어 가지고 학자마다 쓰고 있는 영어는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우리 보통 그냥 대부금 상환 방법, 또는 대출금 상환 방법, 또는 저당 상환 방법 다 같은 말이 이게. 그래 보시고, 요건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